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 오늘 번외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후 4시 54분 현재 생방송 촬영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왜 토요일날 안하고 목요일날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라고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먼저 왜 이걸 하게 되는지 설명 좀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유튜브 대표님 회사가 이전을 하고 대규모 스튜디오가 완성이 되고요. 저의 개인 스튜디오는 보이는 라디오, 정말 정통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시스템의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제가 총 2가지 컨텐츠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 뭐냐면 여러분과의 컨텐츠 피드백 컨텐츠입니다.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범죄 분석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과 진행했던 컨텐츠들, 그거에서 쭉 여러분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프로파일러 분들의 견해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답변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첫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유명하신 프로파일러 분들, 범죄심리학과 교수님들이 함께 여러분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컨텐츠는 좀 밝은 컨텐츠입니다. 연예인분들이 직접 오셔서 연예인분들과 이제 보이는 라디오 정통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컨텐츠 2가지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프로파일러 분들을 모시고 이 정통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Q&A 총 8가지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 나중에 프로파일러 분들을 모셔오면 이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 범죄심리학과 교수님들 보면 당연히 궁금하시니까 질문을 던지지만,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의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각각 몇백 명, 몇천 명이 물어보게 되면 똑같은 답변을 되게 오래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본 컨텐츠 때 정상적으로 원래 해야 될 얘기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내용에 대한 건, 첫 번째로 제가 토사팩에서 진행하는 범죄심리학과를 현재 공부하고 계신 그 대학원생, 대학원생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교수님들, 그러니까 범죄심리학과 교수님들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발췌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범죄심리학연구소, 범죄과학연구소 이런 데서도 받고요. 여러 군데서 자문을 받고 공통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하나씩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미제 사건 같은 것처럼 답답하거나 가슴이 먹먹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프로파일러를 꿈꾸시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프로파일링 같은 게 되게 뭔가 좋아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뭔가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이면적인 모습을 아직 못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와 그동안 이런 컨텐츠를 보시면서 좀 나 이거 재밌었어요, 재밌게 즐겁게 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질문을 던졌던 건 바로 프로파일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줄 알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러와 그리고 범죄심리학과 교수님들을 약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수정 교수님이 프로파일러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명칭으로는 범죄심리학자이십니다. 학자세요.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프로파일러가 뭐 하는지를 정확하게 저도 한번 질문을 던졌고 그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던져오면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죄 분석을 하는 게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거고요. 대부분 그런 걸 하는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경찰 쪽에서 용어로 할 때는 프로파일러라고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범죄심리 분석관이라던가 혹은 범죄심리 분석 요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쪽이냐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범인의 내면의 특징들, 성격, 행동, 성별, 아니면 직업 취향, 심지어는 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이런 걸 추론해내는 것, 그리고 수사 방향 자체의 넓은 범주를 좁혀서 얘기해주는 것,
그리고 만약에 범인이 어딘가 이동을 할 것 같다면 그 이동 경로까지 판단하는 것. 그게 프로파일러 분들이 하시는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와 면담을 통하면서도 하게 되는데 그들의 특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왜 그랬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쪽인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범죄 분석팀 소속으로 현직 경찰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범죄 심리학자라는 분과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은 비슷한데 문제는 범죄 심리학자의 연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심리학과 하시는 분들이 더 넓은 범주를 많이 공부하시고 실제 프로파일러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경찰청 소속으로서 그 안에 들어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즉 범죄 심리학자라는 분이 경찰청의 승인이 없이 자기 혼자서 가서 범인을 추론하고 범인 자료를 보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권력이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프로파일러 분들이신 겁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링은 범죄 분석을 많이 하고 범죄자 심리를 판단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경찰청, 이 청 단위에서 대부분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5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대부분 업무 협조 정도로 해서 범죄 심리학자 이런 분들이 도와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자 분들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 있는 프로파일러 인력이 50명 정도인데 그걸로써 좀 더 자문을 구해야 되고 더 전문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 범죄 심리학자들 외부에서 채용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프로파일러라는 분들이 전부 다 심리학이나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좀 많이 바뀌기는 했다고 하는데 현재 프로파일러 팀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도 많냐면 형사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셔서 범인을 잡거나 현장에 대한 직감이 높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순환 보직이잖아요. 계속 보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직관적 감정, 뭐 예를 들면 그냥 자기가 그동안 범인을 잡았던 감정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로 처리를 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하게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범죄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외부의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수정 교수님 같은 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채용하는 정도는 약 3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땅 안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약 80명 정도가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프로파일러와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와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저도 되게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대부분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은 없답니다. 뭔가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통된 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은 심리학과에 진학하거나 혹은 경찰행정학과에 진학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자신의 전공 과목을 살려놓은 뒤 그런 상태로 있다가 예를 들면 경찰행정과에서 경찰을 하다가 보직이 바뀌어서 프로파일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가끔씩 석사 출신들을 특채로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없다고 하고 왜냐면 현장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심리학 공부를 하고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가 우연하게 진로가 경찰 쪽으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파일러를 꿈꾸는데 어떻게 해야 되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나도 내가 이거 할 줄 몰랐다.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심리학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유아 쪽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걸 쭉 준비하다 보다가 범죄 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렇게 경찰에 지원을 하게 됐고 보직 자체가 이제 과학수사팀으로 배치가 돼서 그 안으로 보직이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까지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프로파일러가 무조건 되겠다라는 쪽으로 간다는 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프로파일러라는 게 전문적으로 들어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약 14년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14년, 15년 초창기부터 너무 도입이 힘들게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범죄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많이 구하기 시작하면서 전문 인력을 많이 뽑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요즘 요 근래에 들어서 전문 프로파일러의 인력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아마 되실 분들은 아마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가장 많이 들어본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되게 위험합니까?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혹시 위험합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범죄자에게 표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가?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쪽이죠. 왜냐면 보복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프로파일러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당연히 나에게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건 가능성은 뭐 나나 너나 저겠죠? 어떤 사람이건 똑같은데 그게 프로파일러라고 해서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프로파일러는 경찰인데 경찰을 범인이 공격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아마 직업적인 면을 해서 프로파일러라는 게 끼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범죄율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아닌 거죠.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또 궁금했던 게 사실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되게 힘든 느낌이죠. 좀 힘든 점은 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는 직업이 위험한 게 아니라 좀 힘든 점은 좀 이렇게 끔찍한 걸 자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진도 자주 봐야 되고 현장도 직접적인 사진. 예를 들면 현장에 이제 초창기에 찍어놓은 사진을 모자이크 같은 거 없이 정확하게 봐야 되고 거기에 있는 시체의 상흔까지 명확하게 봐야 되고 피가 어떻게 튀었는지까지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확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그리고 범인을 못 잡았을 때 그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있지 그것 빼고는 뭐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위험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바로 던졌습니다. 이게 궁금했거든요.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혹시 이거 공부하거나 계속 연구하거나 준비하기 위해서 하면 좀 되게 뭔가 공부하면서도 더 힘들지 않을까?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 전에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되게 마음 아픈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제 뭐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친구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친구가 많이 없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범죄 심리학과 이런 범죄자들의 심리, 범죄 안에 들어가잖아요. 범죄자의 머릿속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기가 범죄자가 되는 느낌이 강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가 되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이 되게 마음 아픈 사진입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 어떨 때는 사이코패스, 조두순이 돼야 되고 어떨 때는 강호순이 돼야 되고 어떨 때는 유영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자신의 인격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그 범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을 지속적으로 계속 접할 때 생기는 문제가 인간이라는 부분이에요. 인간에 대한 믿음성이 깨진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 정도로 잔혹할 수 있고 인간이 이 정도까지 사람을 배신할 수 있고 정말 인간의 길 포기한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인간 신뢰에 대한 부분이 많이 깨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할 때 자꾸 그 사람의 심리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문제가 자꾸 생겨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 행동, 이런 패턴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고 자꾸 생각 안 하려고 하지만 원래 그게 직업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라 외부에서 친구를 만나도 나 이번에 나 자동차 샀어 라는 얘기를 해도 그 말에 대한 진위 여부, 저 사람이 정말 빚을 내서 과다하게 샀을까,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많이 깨져서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이제 과학수사팀에 들어가서 프로파일러 쪽을 하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잠깐 하다가 나와서 교수 생활을 하시거나
잠깐 하시다 나와서 다른 일을 하시거나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보직으로 가시던가.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전직 프로파일러로 알려주신 분들은 지금도 아직 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다 나오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근데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신적인 부분, 이런 쪽의 일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각오하고 자신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거, 판단에 대한 게 많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되게 놀랬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컨텐츠를 하다 보면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5번째입니다. 프로파일링을 잘못해서 수사가 잘못 될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너무 믿는 건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유튜브에도 정말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프로파일링으로 결과를 도출을 하면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파일링 자체는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만드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얘가 범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애초에 들어가는 문제 자체가 범위를 좁히고 인과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으로 모든 정황을 맞춰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물론 이 프로파일링 자체가 잘못되면 수사에 혼선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수사에 혼선이 들어간다는 게 뭐 사람에 대한 뭐 감정 이런 걸 잘못 판단했을 땐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프로파일링이 틀리는 경우에 예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부분 해외입니다.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각 주마다 법령이 다릅니다. 주마다 법령이 그리고 법의 제도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프로파일링을 할 때도 법의 제도 하에서 움직이는 게 맞아서 그걸 맞추다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국가에서 이 주에서 이런 범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런 주에서 하는 거면 이 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 주에서 하면 예를 들면 사형인 무기징역인데 종신형인데 여기 오면 종신형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대마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죠. 왜 여기에서 걸려? 여기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변수라는 게 존재해서 프로파일링 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단편적 예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그런 데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이제 토막살인이었죠.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 범인을 용의자로 잡았을 때 형사들이 가서 신문할 때는 인번 끝도 안 했던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인천경찰청 프로파일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범행 과정을 전부 다 실토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여러분은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이 막 뭔가 막 추리하고 추론해서 막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능력만 있으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적,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까지 이끄는 게 바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뭐 미제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새로운 증거를 찾고 범인을 유추해서 잡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지만 실제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은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의 진술 확보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말버릇, 말실수, 아니면 행동 패턴, 그 사람의 감정을 녹여내서, 왜냐면 그런 걸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저돌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그 사람의 심리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게 그 사람에겐 더, 범인에게, 용의자에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인천 초등학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범행 자백까지 만들어낸 건 인천경찰청의 프로파일러라고 되게 유명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는 처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좁은 범주까지는 아닌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체포 전의 범인, 체포 후의 범인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맡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오, 그럴 수 있구나,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모습과는 더 다르고 더 디테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저도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프로파일링이 가장 힘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 던져봤는데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과거로 얘기하면 미제 사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피의자와 피해자만 있는 사건.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 사건인데 증거가 없으면 참 답이 없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사건에서 증거가 없는 것.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싸웠습니다.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한 남자는 얘가 먼저 때렸어요. 한 남자 아니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있지 않는 한 진술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서 프로파일러 분들이 이런 경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각자의 말을 들으면서 심리적으로 돌려서 누가 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프로파일링이 가장 힘든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증거가 없는 사건은 사실 프로파일러뿐만 아니라 어떤 경찰이든 다 어려워한다라고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우리도 경찰이다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분들도 경찰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좀 분리해서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당연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을 때가 제일 답답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던 겁니다. 프로파일링 할 때 가장 힘든 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소름 돋는 내용인데 7번째 질문입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저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글들이 많아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는데 저도 잘 몰랐지만 좀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코패스요? 아마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유명한 기업가들, 정치인도 그렇고 아니면 의사, 변호사, 판사도 많을걸요? 정말 많아요. 이게 답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이코패스가 곧 살인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약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게 좀 많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정말 많아진 건 사실인데 정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중에 그게 살인으로서 표출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는 정도라서 사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게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능력이라서 그런 사람들과 괜한 트러블을 만들지 말고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자신에게 위협이 가해진다고 생각이 들면 적절하게 잘 선을 긋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혹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가능성이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는 거지,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전문 직종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전문 직종의 특징들은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말을 전달하는데 문제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믿게 하려는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성에 대한 게 아예 그 사람들과 공감이 안 돼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발전 중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사이코패스로 나오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변호사 아니면 상담사도 있긴 하지만 아니면 의사,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근데 그게 공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질병적으로 자신의 일적으로 겉으로는 힘드시죠? 아프시겠네요. 속으로는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 빨리 가지, 이 사람 왜 이렇게 신경 쓰여? 이 사람 왜 이렇게 더럽지? 막 이런 거죠. 그런 쪽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건 자체적으로도 주변에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별은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Q&A로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도 프로파일링 기법을 넣으면서 토사팩을 진행할 때 댓글에도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김원님,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범죄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역으로 이용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역으로 쳐서
그래서 뭔가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그런 범행을 저지르면 어떡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범죄 심리학과를 공부하신 분들부터 그리고 프로파일러, 전직 프로파일러 분들까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요. 왜 절대 불가능하냐면 현재 우리가 보는 TV 매체, 영화 매체 이런 쪽은 사실상 대부분 범인을 잡아내는 추리물처럼, 추리소설물처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극적 전개라는 걸 많이 끼게 되는데, 분명히 프로파일링은 심리학, 그리고 그중에 범죄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동안 연구 결과가 오랫동안 나와 있는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요리조리 다 피해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거로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예를 들면은 뭐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의 혼선이 겉에서 준 거죠. 마치 뭐 비면식범인데 면식범인 것처럼 꾸몄다. 자기가 마치 TV를 보고, 그래서 경찰도 처음에 보고 프로파일러도 면식범의 확률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조금 깊게 들어가서 심리, 행동, 패턴, 컴플렉스 같은 걸 분석을 해봤는데 벽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맞는데? 항상 프로파일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밸런스라고 합니다. 균형이 안 맞는다. 여기서는 이 행동은 면식범 같은데 이 행동은 비면식범 같다. 그러면 스테이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테이징이 뭐냐면 꾸몄다. 그러니까 무언가 조작을 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끝까지 꾸미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행동 패턴, 심리적인 모든 부분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완전 인격체가 변형돼서 또 다른 사람의 인격체가 나와서 그런 사람이 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약 30분 정도 동안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실 거고, 제가 프로파일러 분들을 모시면 가장 많이 질문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보시다시피 좀 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봐주시고 아 그렇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더 궁금하신 질문들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지금 이 영상에 나는 어떤 사건에 뭐가 궁금하다, 혹은 나는 프로파일러들에게 이게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프로파일러 분들을 모시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사건 팩트의 번외편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파일러들은 그러면 사건 현장 안 가나요? 아니요, 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냐면, 우리 저번에 한번 진행했던 컨텐츠인데, 시신이 예를 들어 10개월 뒤에 발견됐어. 그걸 사진 다 찍어서 자기가 받았잖아요, 프로파일러가. 그럼 뭐 하냐면, 옷이 10개월 동안 색이 변색됐잖아. 그 10개월 동안 변색된 걸 가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온도 습도에 두고 정말 그게 똑같이 색깔이 변하나? 이런 것도 실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깊고 넓어요. 정말 넓고 깊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네. 그래서 TV만 보고 범인들이 따라해서 뭐 역으로 범행을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뒤에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안 될 거라고. 프로파일러 분들이 언제 붙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프로파일러 분들이 붙으시는 경우는 첫 번째 미제 사건 관련 대부분 프로파일러 분들이 많이 붙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건이 요즘이래요. 요즘에는 사건 터지면 많이 붙으신대요. 좀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사건. 예를 들면 저번에 있었던 과천 그 토막살인 사건 같은 경우 바로 붙는데요. 그래서 형사하고 협조 공조해서 초반부터 범죄자의 모습을 잡는 거예요. 이런 성격과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나중에 잡으면 그 사람의 자백까지 받아내는 것까지.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 앞서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네, 예전에는 이제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엔 좀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의 성과가 너무 높아서 경찰 내에서도 너무 높은 부분이라, 네, 그러니까 경찰이 형사분들이 물적 증거를 찾는 부분이라면,
이제 프로파일러는 범인의 심리를 찾는 부분으로 함께 공조가 바로 들어가서 그 둘의 상황을 매치시키면서 범인을 바로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대요. 네, 현재는요. 굉장히